주제로 한 2분 정도씩 제일 먼저 우리 이정미 대변인께서 시작해 주시죠. 제일 먼저 주목하니까 표정이 어두워지시네요. 네. 인사는 이렇게 시작했으니까 저기부터 말씀을 시키실 줄 알았는데요. 여러 차례 예비당원님들을 만나면서 우리가 새롭게 만들 진보정당은 어떤 성격을 가지는 것이어야 되느냐에 대한 말씀들을 많이 나눴습니다. 과연 우리가 통합진보당을 나와서 새롭게 만드는 정당은 통합진보당보다 무엇이 더 새롭냐, 이런 질문 앞에 저는 그런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통합진보당과 차별되어지는 무언가 다른 것, 그리고 통합진보당에서 이루려고 했던 것과 다른 무언가를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우리가 통합진보당을 통해서 실현하고자 했던 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대중적인 진보정당을 만들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진보정당이, 진보정치가 이 사회의 수많은 사회적 약자들을 위로해주고 같이 눈물 흘려주고 이런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해주는 그런 정치, 직접적인 해결의 당사자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점에서 진보정치의 가치는 우리가 그 중심을 이렇게 튼튼히 부여잡고 가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기 위해서는 보다 더 대중적인 수권 정당을 지향하는 그러한 정당으로 나가야 된다. 그런데 통합진보당에게 그런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13석이라고 하는 국민들의 평가가 있었고 그 자산을 잘 키워나가면서 국민들이 이번 대선에서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니라 이 사회를 보다 더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방향으로 이끄는 견인차가 되어달라고 하는 그런 요구를 우리가 받은 것이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국민들의 그 요구를 더 발전시키고 이번 대선에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무너뜨렸습니다. 저희는 그러한 국민의 요구를 제대로 실현하는 통합진보당 안에서 실패했던 그러한 우리의 목표를 정말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 새로운 정당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의 대선의 목표는 진보적인 권력교체, 한마디로 97년 이후에 이 사회에서 누적되었던 사회 양극화를 제대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사회 경제적 민주화를 이루고 그 사회 경제적 민주화를 이룰 수 있는 정치 체제의 변화를 이루는 그러한 그 당당한 한 축으로서의 진보 정치 역할을 수행하라고 하는 이런 요구에 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요구에 답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우리가 대표적인 진보 정당으로 이 대선 국면에서 정확하게 자리매김해야 합니다. 빨리 창당을 서두르고 그러한 대표적인 진보 정당의 존재감을 알리고 우리가 그럴 만한 충분한 역량과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후보를 통해서 가시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뿐만 아니라 정권 교체를 실현하라는 국민의 요구에 답을 하기 위해서도 그 연합의 테이블에 나가야 합니다. 정당으로는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모든 정당이 자신의 대표 선수들을 내보내서 국민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장이 열린 것입니다. 그 장에 우리가 따로 빠져서 별도의 후보를 내지 않는 방식의 정권교체 연합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가고자 했다면 우리는 새로운 정당을 창당하는 길로 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 역할을 하는 수많은 정치 조직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굳이 정당을 선택한 이유는 그러한 국민의 민의를 대표하는 대표 선수를 그 장에 내보내서 그 연합의 한 축을 이룰 수 있는 역할을 하라고 하는 그 뜻에 부응을 하는 그런 방식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향후에 펼쳐질 이 정권 교체 이후에 펼쳐질 그 권력 구조 안에서 다수의 진보적인 정책과 가치를 실현하기를 바라는 국민들의 뜻을 제대로 표현하고 구현하고자 한다면 그것은 그 장에서 실질적으로 뛰는 후보의 입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나가고자 하는가를 국민들 앞에 선보이고 또 그것에 대해서 평가를 받고 지지를 받고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통합진보당을 통해서 실현하려고 했던 꿈, 하지만 실패한 꿈,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새롭게 대중적인 진보정당을 통해서 실현하고자 하는 이런 꿈을 이번 대선 국면 안에서 반드시 해결하고자 한다면 저는 우리를 대표하는 당당한 진보적 대표 선수를 이 대선 국면에 뛰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홍영표 대표님 말씀해 주세요. 예,
예, 우리 이정미 대변인께서 잘 말씀해 주셔서요. 뭐 똑같은 얘기들은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저희가 법적인 창당은 10월 21일 하는 거지만 저희들의 1단계, 저희가 1단계, 2단계를 구별을 해서 창당을 하기로 했는데요. 1단계 창당의 완성은 결국은 대선까지의 우리 활동이 어떻게 진행되는가에 따라서 1단계 창당의 성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이제 곧 본격적으로 후보 단일화라든가 이런 이번 대선의 판을 좌우할 중요한 결정들이 진행되게 됩니다. 지금까지 과정이 아니라 이제는 급물살을 타게 될 것 같은데요. 이런 대선 운동 기간이 되면 결국은 어떤 당의 일상적인 활동을 통한 것이 아니라 후보를 통해서 후보를 중심으로 한 활동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엊그저께 기사를 봤는데요.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이라는 사람이 이제 선거운동 기간에 금품 수수를 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그러면서 그분 직책이 새누리당 대표 비서실장이더라고요. 근데 새누리당 대표가 황우여라는 분인 것 같은데 저는 처음 알았어요. 그분이 새누리당 대표인 걸. 그만큼 이제 박근혜 후보의 그늘이 커서도 했겠지만은 어쨌든 지금 시기에 있어서는 모든 이 정치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후보를 중심으로 이렇게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창당을 한다면 또 저희들이 진보당 전에 통합을 할 때 가졌던 꿈들이 분명히 있고 준비해놓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저희들이 후보를 내서 저희들을 알리고 저희들을 주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기간의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후보를 중심으로 하지만 우리가 진보적인 정책을 알리고 또 이런 어떤 서민들의 노동자 농민들의 이런 또 입장들을 듣는 경청하는 이런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후보 활동을 한다면 저희가 충분히 이 1단계 창당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김영탁 대표님. 예, 반갑습니다. 제 당원들한테는 제가 처음으로 인사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정중하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네 분이 나왔는데요. 사실 다들 이번 대선 후보 낼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신중한 입장들 다 가지고 있긴 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주되게 이야기를 해야 될 내용이 출마에 대해서 조금 신중하게 판단하자라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처음으로 선을 보이는데 신중 논자는 별로 부각이 되지 않는데 잘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러니까 이 전략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는 대의 명분이 있어야 이게 통하지만 전술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과연 임기응변이 가능한가라는 것에 상당 부분 많은 것이 달려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임기응변을 제대로 해낼 수 없는 조건이라고 하면 사실 그 전체 싸움에서 제대로 된 결과를 만들어내기가 상당히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과연 이번 대선에 우리 이 당이 후보를 출마시키는 데 있어서 과연 그러한 전술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을 만큼의 여지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근본적인 고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대선의 목표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크게 이제 두 가지라고 보는데요. 하나는 이 연대를 정권 교체 연대겠죠. 연대를 통한 진보 정당의 성장, 그리고 주되게 노동의 이해를 반영시킬 수 있는 정책적 제도적 협약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것이 첫째고요. 두 번째는 저희 당이 진보 대표 정당으로서 그 위상을 명확하게 자리매김하는 것, 이것이 크게 두 가지 우리의 목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목표가 과연 꼭 후보를 넣어야만 가능한 것인가? 후보를 내지 않으면 이 전략적 목표를
우리는 도저히 관철시킬 수 없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이죠. 근데 반드시 이제 후보를 내야 한다면 그 길을 택해야 되겠죠. 그러나 자칫 이게 현재 우리 진보 진영에 대한 그 신뢰가 상당히 부족하고 또한 우리가 지금 해서 당을 새롭게 만들고 있습니다만 과연 지지가 어느 정도 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판단이 이제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자칫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후보가 없이 그러면 그것이 가능한가라고 하는 측면에서 물론 이 대선이라고 하는 공간 속에서는 후보가 모든 결정 판단의 또 중심에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안철수, 문재인 양 후보의 어떤 단일화는 그렇게 쉬운 과정을 거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 역할을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될 텐데 지금 많은 지식인들도 그렇고 정치 세력들도 그렇고 다 양쪽으로 나뉘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저희 당이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후보가 아니다 하더라도 당이 양쪽 후보에게 충분하게 우리의 정책적 제도적 내용을 제시하고 또 단일화를 만들기 위한 그런 어떤 공간을 충분히 만들 수 있지 않냐 그런 어떤 생각들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후보를 내야만 반드시 그런 목표가 가능하다라는 그런 판단보다는 좀 더 우리가 우리의 목표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무엇이 더 나은 것인가에 대해서 신중하게 접근해서 검토해보자라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학래 의원님. 예, 안녕하십니까. 집행위원 노학래입니다. 우리 발기인들 보고 계시는 분들 이번 한가위 어떻게 지내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쪼록 풍성한 가을 되시길 바라고요. 특히 이번 가을에 저희들 새 진보정당 추진회의가 새로운 정당을 시작하는 일을 제대로 해낼 수 있는 그런 결실의 가을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우리는 다 같이 통합진보당에 있다가 탈당한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어쩌면 광야에 나왔고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려움을 떨치고 우리가 앞에 이정미 대변인께서 말씀하셨듯이 정말 대중적이고 현대적인 진보정당을 반드시 해내겠다. 이런 뜻을 다시 한번 가다듬고 새로운 정당 추진의 일정들을 차질 없이 진행해내야 할 그런 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렵지만 잘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요. 당원님들 화이팅 해주시길 바라고. 이번 대선에서 우리가 무엇을 목표로 해야 되는가 이 점에서요. 정말 우리의 이 바람과 국민의 바람이 다를 수 없다 생각합니다. 국민의 소망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진보적 정권 교체를 실현하는 것. 지난 5년 동안 보아왔던 이명박 정권의 폐악적 국정 운영을 바로잡고 민주적이고 진보적인 대통령, 그런 대한민국, 그런 정부를 세워내는 것, 이것이 국민들의 소망이고 우리들의 소망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소망은 이번 10월에 새로운 정당을 출범시키겠다 우리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마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왼쪽을 책임질 수 있는 정치 세력, 대중적이고 현대적인 진보 세력의 정치 세력과 그야말로 진보 정치의 어떤 시민권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정치 제도의 혁신을 이루어내는 것, 그런 가능성을 이번 대선에서 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두 번째 과제가 아닐까 생각하고요. 이런 이 두 번째 과제는 사실 국민들은 많은 국민들이 고민하지 않습니다만은 적어도 우리에게는 가장 절실한 소망이고 그를 통해서 87년 이후에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지배하는 이 지역주의적 정치, 이 엘리트 정치, 권위주의 정치를 벗고 시민들이, 노동자들이 정치의 주체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장을 열어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냉정하고 합리적으로 이 대선에서 대선에 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시는 분들 다 기억하시겠지만 지난 몇 년 매 선거 때마다 매번 대통령 선거 때마다 허경영이라는 사람이 대통령 후보로 출마했었습니다. 그분은 출마할 때마다 무속으로 출마한 것이 아니고 거의 대부분 정당을 만들었습니다. 공화당이라는 당을 만들기도 했고요. 자, 대선 후보로 어떤 당을 만들어서 대선 후보로 출마시키자라고 하는 것. 허경영이 그렇게 했었습니다. 꼭 10년 전입니다만은 2002년도에 당시의 개혁국민정당, 아마 우리 발기인들 중에 아주 일부는 그 당에 참여했던 분들도 있고 그런 그때의 일을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 터인데요. 개혁국민정당은 정당혁신 정치개혁을 목표로 대선 직전에 정당을 창당했고
자기 당의 후보가 아니라 민주당의 노무현 후보를 지지하는 선거운동을 했습니다. 그 선거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개혁국민정당의 어떤 국민적 인지도가 높아졌고 실제로 열린우리당 창당, 물론 그 열린우리당은 실패했습니다만은 열린우리당의 창당으로 이어지기까지 국민들의 지지층을 넓혀가는 데서 충분히 2002년도에 남해당 후보를 돕는 선거운동이 의미 있는 정치활동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전 이 새 진보정당 추진회의가 허경영의 공화당이 아니고 2002년도에 그런 정치개혁 정당 혁신을 꿈꾸었던 개혁국민정당과 같은 정당이어야 하고 거기에 더하여 노동자들의 진보적 요구 이런 것들을 앞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정당으로 우리가 발돋움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혹여 우리가 이 이후에 있을 어떤 정치 상황을 주관적으로 판단해서 대선 후보를 출마했을 경우에 이미 대선 후보로서 레이스를 시작한 통합진보당의 뭐 이정희 전 대표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정말 이 진흙탕 싸움 이전 투구를 하지 않을까. 그것이 우리 새로운 진보정당의 어떤 가능성을 여는데 정말 긍정적으로만 작용할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보다 냉정한 판단이 필요하고요. 우리의 역량에 맞게 우리가 지금 이 주어진 가장 큰 과제, 새로운 정당을 출범시키는 것, 이 과제에 충실한 대선 전략을 짜는 것이 옳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네, 의원님 수고해 주셨고요. 뭐 들어보시면 느끼시겠습니다만 우리 이정미 대변인부터 우리 노학래 위원님까지 점점점 이렇게 후보 전술이라고 할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꼭 후보를 내야 한다. 그래서 차츰차츰 후보를 내지 않는 것이 좋겠다. 우리 지금 홈페이지에서 토론되고 있는 의견들도 대부분 이런 분포인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토론에 어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겠는데요. 그럼 요 좀 쟁점은 좀 이후에 좀 우리 말미에 다시 한번 토론하는 것으로 하고요. 예. 좀 벌써부터 좀 본격적으로 좀 반론을 하시겠다고 우리 이정희 대변인께서 발언 신청하셨습니다. 말씀 주십시오. 네,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어떤 한 병원에서 의료 시스템이 굉장히 문제가 많아서 의료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이 병원을 찾는 환자들한테 굉장히 많은 이제 원성을 들은 거죠. 이 시스템을 고쳐야 된다고 했는데 도저히 이 시스템 자체가 그 안에서 해결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의사, 간호사들 중에 이런 시스템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 환자들을 잘 케어할 수 있는, 돌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의료 시스템을 갖춘 새로운 병원을 만들자고 나와서 개업을 했어요. 그래서 병원이라는 간판을 걸었습니다. 그랬는데 정작 그 잘못된 의료 시스템을 뜯어 고쳐서 새로운 시스템 속에서 좋은 병원을 만들자고 이렇게 모인 사람들이 야, 우리가 이전에 저 병원에서 의료 사고도 냈고 이랬던 사람들인데 지금 당장 환자를 돌보는 일은 우리 일이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의료기구나 팔자.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이 병원은 더 이상 병원으로서의 성장 가능성을 저는 잃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김영탁 대표님께서 꼭 후보를 내야 하냐, 그리고 후보를 내지 않았을 때 양 후보를 단일화하는 것에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요. 실제로 우리가 바라는 2012년도의 권력 교체는 문재인, 안철수로 채워질 수 없는 분명히 진보적 가치와 지향을 여전히 지지하고 있는 그런 유권자들의 마음을 모으고 그분들이 이만큼 우리 사회에서 세력화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설사 문재인 후보든 안철수 후보든 당신이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이러한 진보적 가치와 지향을 지지하고 있는 국민들의 뜻을 저버리지 말고 그것을 충분히 포함시켜서 이 권력을 이끌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을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후보가 없는 조건 속에서는 그렇게 존재하고 있는, 흩어져 있는 지금 통합진보당에서 지지를 철회하면서 하지만 여전히 한국 사회의 진보정치 세력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뜻과 마음을 모을 수가 없습니다. 대선 국면 안에서 그러한 분들을 흩어져 있는 여전히 진보정치를 갈망하는 분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내고 세력화를 할 수 있으려면 진보를 대표하는 후보가 있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하셨던 양 후보 단일화와 관련된 전술도요. 양 후보 사이에 우리가 자임해서 그런 역할을 해보겠습니다. 우리의 이런 정책을 받아주십시오라고 할 때
그것은 우리가 새로운 정당이 갖고 있는 이 국민적 지지도, 이 국민들에 대한 사회적인 영향력이 어느 정도인지가 확인되지 않은 조건 속에서 저는 절대 그런 판에 우리가 들어가서 그런 역할을 자임한다고 해서 양측 후보가 그걸 받아들일 리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정하게 우리의 어떤 사회적 영향력을 그리고 국민적 지지도를 보여주면서 그것이 설사 굉장히 진보 정치가 그 판을 흔들 만큼 압도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한국 사회에 분명히 존재하는 그런 진보 정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의 사회적 힘을 보여주고 그 판 안에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면 해 나가는 것이지 우리가 그런 힘을 보여주지 않는 속에서 그런 판에 어떤 작용을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지 않고요. 그리고 그 노학래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허경영 씨 비유는 정말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정당이 지향하는 가치와 정책이 있고 그 가치와 정책을 지지하는 국민들이 있고 그 국민들을 대표해서 나가는 어떤 국회의원이든 대통령 후보든 그런 대표자가 있을 때 하나의 정당 체제가 구성이 되는 것입니다. 허경영 씨가 어떤 정강 정책을 가지고 어떤 동일한 가치를 갖는 사람들과 정당 활동을 했다는지 저는 들어본 바가 없고 그분의 어떤 개별적인 정말 이 한국 현대 정치사의 해프닝 같은 일을 분명히 한국 사회 하나의 축으로 존재해야 할 진보 정당에 비유하는 것은 정말 적절치 않은 그런 비유라고 생각이 들고요. 개혁당의 노무현 그 대통령 후보의 지지 과정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실제로 우리가 통합진보당으로 이제 정치 3주체가 모일 때 이 정당의 성격 자체를 굉장히 분명히 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진보 정당이다. 그리고 어떠한 한국 사회의 대다수 일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계급계층적인 토대 위에서 세워진 어떤 정당이다라고 하는 성격 속에서 예전에 그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했던 개혁당적 성격하고는 조금 또 다른 그런 성격을 분명히 지니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개혁당은 후보를 내지 않고 노무현 후보를 지지할 수 있었겠지만 진보 정치는 그것과 다른 영역에서의 자신의 정치적 자산을 쌓아나가야 할 그런 분명한 목표가 있는 정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2002년 선거와 또 지금의 어떤 상황을 비교하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 좀 적절치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반론이 나온 김에 저도 조금 그러니까 병원의 예가 적절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의료사고가 많은 병원을 나와서 새로운 병원을 차리려고 하고 있죠. 저는 인정합니다. 예.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러면 제대로 꼴을 시설을 갖춘 병원을 지금 현재 만들었느냐? 아직까지 그것을 만들고 있는 과정에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대수술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응급처치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대수술을 할 수 있는 조건은 못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많은 당원들이 탈당을 하면서 초기에 나왔던 의견들이 대통령 선거 이후에 정식으로 우리가 당을 만들자라고 하는 일종의 무건했던 합의가 있었던 것이 뭐냐면 이제 우리가 정말 진보가 반성하고 성찰하고 제대로 된 진보를 한번 만들어보자라고 하는 그런 합의가 우리들 내에서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병원을 새로 짓는 데 있어서 그냥 아무런 의료기구를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수술을 하겠다라고 그렇게 나설 수는 없다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 맞습니다. 그러니까 진보를 지지하는 많은 국민들과 유권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의사를 반영하고 정치적으로 대변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딜레마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분들의 진보적 의지를 정치적으로 제대로 대변하기 위해서는 사실 후보가 중간에 사퇴하지 않고 계속 완주를 해야만 그분들의 뜻을 받드는 것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런데 사실 우리한테 주어진 여러 가지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많은 한계가 있다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진보 진영을 대표하기 위해서 우리는 끝까지 후보 사퇴하지 않고 계속 가겠다. 라고 선언을 할 수 있냐는 거죠. 못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이미 상대방이 그렇게 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상태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전술 범위가 대단히 약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후보가 없으면 지지도가, 글쎄요, 후보가 없으면 후보의 어떤 지지도를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번 그 정권 교체를 위한 이 연대에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뭐 동의할 수가 사실 없습니다. 지금 오히려 후보로 나서서 동일한 후보 입장에서 매개를 하는 것보다는 정치적으로 균형추의 역할들을 하면서 그 속에서 진보의 목소리를 당신들이 담아낼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압박을 하면서 이 테이블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래서 제가 신준동 입장이긴 한데, 그러나 그것이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말자라고 하는 것들이고, 오히려 만약에 우리가 후보를 낸다고 했을 때, 그러면 진보의 입장을 확실하게 대변하고 있는 그 자리로서 인정을 받느냐의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후보를 내서 지지율이 높게 나온다고 한다면 하등 걱정할 게 없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않게 지지율이 낮게 나온다고 한다면 오히려 그런 역할조차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좀 신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바로 저도 아니 예, 우리 홍영표 대표님 예. 저는 이제 우리 노학래 위원께서 개혁당 얘기를 하셔서요. 이제 저는 개혁당에서 정치를 시작을 했습니다. 노무현 후보를 이제 도와드리려고 시작한 정치였고요. 이제 그게 한 10년 됐는데, 아마 제 기억이 맞다면 그때 개혁당은 노무현 후보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만든 당입니다. 그때 아시는 것처럼 이제 수백만 명이 국민 경선에 참여를 해서 후보를 뽑아놨는데, 이제 노무현 후보가 돈이 없다고, 설렁탕 안 사준다고 그때 후단협이 생겼었죠, 민주당에서. 그래서 이런 것들은 대한민국 정치를 후퇴시키는 것이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쿠데타에 해당하는 사태이다라고 다들 생각을 해서 직장 다녔던 사람들이 나와서 당을 만들고 노무현 후보를 돕기 위한 활동을 시작했던 거죠. 그 과정은 결국은 지금 우리가 후보 없이 개혁당처럼 도울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거하고 전혀 다른 게, 저희는 안철수 후보나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서 이 당을 만들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저희는 앞으로 너무 식상한 말이긴 하지만 이 당이 노동자, 농민, 서민, 시민들의 어떤 100년 정당을 만들기 위한 기초를 쌓아가는 작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러한 과정에서 이것이 어느 후보를 지지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진보 정치에 토대를 쌓고 이런 것들 속에서 국민적 지지 기반을 만들어 나가는가의 문제라고 본다면 이것은 개혁당의 예도 적절치 않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도 짧은 말씀만 한두 마디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공화당, 허경영의 공화당 또는 개혁당 이런 설명을 드렸는데요. 비유를 드렸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당이니까 당연히, 정당을 알리기 위해서는 당연히 후보를 내야 한다. 후보가 없으면 이 정당이 정치 활동을 할 수가 없을 것이다. 대선 국면에서. 이런 아주 일반적인 논의들에 대해서 한 번쯤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다는 것이고요. 다른 나라에서도 예를 들면 대통령 선거나 큰 내각제를 하는 경우에 총선거가 있는 선거에서 후보를 내지 않는 정당, 특히 대통령 선거가 있는 나라에서 대통령 선거에 후보를 내지 않는 정당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정당은 특정한 선거에서 후보를 내느냐 안 내느냐보다 훨씬 더 많은 목표를 그 안에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진보정당을 만들겠다라고 했을 때 모든 선거에 후보를 내겠다. 이건 사실은 매우 부차적인 것이고요. 우리가 꿈꾸는 정치적 가치가 있습니다. 그 가치를 가지고 정당을 창당하는 것이고, 우리가 매우 적은 역량 가지고 이 정당을 지금 창당하고 있는데요. 물론 7명의 국회의원이 함께하고 있어서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적은 힘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아주 합리적이고 국민들이 보기에 정말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이 정책이, 이것들은 무엇일까? 이것을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후보 내가지고 쉽게 우리 이 새로운 진보정당 추진 세력을 알릴 수 있다? 그게 그렇게 생각처럼 이게 단순하지 않을 것이고요. 우리가 사실은 어떤 경우에 이번 대선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알리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킨텍스든 아니면 어디든 3,000명, 5,000명의 우리 새 진보정당의 당원들이 모여서 안철수, 문재인 또는 또 다른 어떤 야권 후보에게 와서
우리에게 당신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비전을 설명해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새로운 정당을 만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 비전을 들어보십시오. 라고 초청할 때 그들이 안 올까? 물론 우리가 합리적으로 못하면 안 오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정말로 국민들한테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진지하고 성찰적인 태도를 가지고 이 당을 만들어 나간다면 난 그분이 당연히 오리라고 봅니다. 와서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때로는 우리가 여러 야권 후보 중에서 우리가 지지할 수 있는 후보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국민들이 바라는 진보적 정권 교체를 실현하기 위해서 야권 후보를 단일화해야 한다고 하면 그런 접착제, 매개자로서의 역할을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런 전략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열어놓고 이 상황을 판단해 나가야 된다. 그렇게 판단하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 좀 시작부터 지금 사회자의 의도와는 다르게 이제 열띠게 가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게시판에도 많은 의견이 올라오고 있는데 비슷한 두 가지 의견을 하나 소개시켜드릴게요. 우리 다니엘님이 올려주신 의견인데요. 야권으로 정권을 교체해야 한다는 것이 대다수 국민들의 바람이고 현 시점의 대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장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정권 교체를 통해 이명박 정권이 무너뜨린 민주적 기반을 재건해야 그 후 진보 정치의 여건도 더욱 좋아질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이렇게 후보를 내지 않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이시고요. 또 바로 이어서 우리 시흥소년님 우리 게시판에도 보면은 많은 글을 올려주고 계신데요. 대선이 별로 안 남았습니다. 통합진보당 시절 민주통합당과의 야권연대를 기억하십니까? 그들은 지지율 10%도 되지 않는다며 욕심이 과하다고 요구하였지요. 충분히 이해할 만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태도는 우리와 파트너라고 느껴지지 않을 만큼 오만하고 자만했습니다. 그들이 바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빠르게 변할 사람들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는 완주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보적 정권 교체를 위하여 먼저 선언하는 것이 대선 후보를 내는 일입니다. 뭐 이런 취지로 좀 민주당의 지금까지 연대에서의 태도 이런 걸 봤을 때 우리가 좀 후보를 내고 또 진보적 지지층을 흡수해야 한다 이런 의견을 주셨고요. 지금 뭐 계속 이어서 이제 반론을 하고 계신데 네, 예. 드릴게요. 뭐 게시판에도 올라온 글이지만 사실 안철수 후보가 대선 출마 선언을 할 때 야권 연대를 무조건 하겠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두 가지 전제 조건을 걸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3자 구도가 계속 가리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은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3자 구도로 간다 하더라도 야권에 있는 후보가 박근혜 후보를 압도할 만한 어떤 그런 득표력이 나온다고 할 때는 3자 구도가 계속 가겠죠. 근데 그렇지 않고, 그러니까 이 두 후보가 단일화를 하지 않는 조건 속에서는 도저히 정권 교체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이 국민의 열망을 알기 때문에 저는 막판에 가서는 어떤 방식이든 문재인, 안철수 두 후보 간에 연대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그것은 어떤 의미를 갖는 거냐면 진보 진영이 후보를 내도 그것이 국민들이 바라는 정권 교체에 복무하고 기여한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모든 국민들이 다 알 거라고 봅니다. 저기는 자기 얘기 계속 주장하고 떠들려고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들 요구와는 상관없이 계속 갈 거야. 이렇게 뭐 일부가 생각할 그런 오해를 가지실 수는 있겠지만 저희들은 선언하고 시작을 할 겁니다. 정권 교체에 기여하는 그런 후보를 내는 것입니다라고 하는 이런 과정에서 대선에서 작용을 할 그런 후보이기 때문에 아까 김영탁 대표께서 얘기하셨던 그런 우려는 저는 크게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노학래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우리가 꿈꾸는 가치를 합리적이고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정치 행위로 실현해 나가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일반적으로 정말 상식적으로 많은 국민들은 정당이 하는 정치 행위에 가장 합리적이고 이해할 수 있는 행위는 선거 때 출마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통합진보당에 이정희 대선 후보가 나간 것에 대해서 그분의 어떤 정치적 선택에 대해서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거 왜 나오냐? 정말 염치 없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하지만 그 정당이 그런 선택을 해서 나가는 것은 그 정당 고유의 어떤 역할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후보가 나오지 말았어야 되는데 라고 얘기하고 평론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통합진보당이 아닌 진보 대표정당으로 우리가 서겠다라고 한다면 국민들의 평가를 같이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과연 정말
통합진보당이 지금 후보를 내는 것이 염치 없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이 평가를 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진보 대표 정당이 되겠습니다. 통합진보당 다 나왔습니다. 저희들은 의자를 늘립시다라고 하는 굉장히 좋은 민생 아이템까지 들고 전 지도부가 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8시, 9시 뉴스에 모든 것이 대선 후보 동정으로 그려졌습니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민주당의 문재인 후보, 안철수 후보, 그리고 심지어는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까지입니다. 새 진보정당을 만들려고 하는 우리들이 현재 7명의 의원을 가지고 있다 해도 현재 대선 국면 안에서는 우리가 꿈꾸는 가치와 지향을 잘 알려야 한다. 알릴 기회를 갖지 못하는 겁니다. 후보가 있어야만이 우리가 어떻게 합리적인 진보, 상식적인 진보를 해나가면서 한국 사회의 변화를 주도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기회를 우리가 이번에 갖지 못하게 된다면 향후 2년 이후에 있을 지방선거 때 그때 어떤 자산으로 우리 당의 후보를 내고 당을 전국적인 어떤 정당으로 키워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더 많은 어려움이 예고될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잘 잠시만요. 일반적으로 선거 국면에서 후보가 있는 것이 유리하다. 이건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반면 이번 대선의 어떤 특성이라는 게 있고 야권에 이미 유력한 두 주자가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노력을 봤을 때 후보가 있는 것이 오히려 우리가 지금 이제 당의 어떤 대선 목표 여기서 이제 좀 당의 대중적인 확장 이런 것은 다 공감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에 기여하게 될 것인지 후보를 내는 것 자체가 그다음에 좀 여론에서 어떤 반응이 올 수 있다고 예상하는지 이런 얘기를 좀 섞어서 말씀을 좀 해주시죠. 예, 아주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선현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작은 이익을 취하려 할 때는 하여튼 이해를 쫓고 큰 이익을 취하려 할 때는 옳고 그름, 대의를 따라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통합진보당의 혁신에 실패하고 어쨌든 광야에 나와서 우리가 꿈꿔왔던 새로운 대중적이고 현대적인 진보정당의 꿈을 포기하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자 이런 뜻으로 우리가 모여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작은 세력이 모여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큰 힘도 있습니다. 7명의 의원이 있다고 하는 것도 그런 아주 유리한 힘 중에 하나이고요. 어쨌든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조직 노동자들, 노동자, 농민, 서민들, 중소상공인들 이들로부터 우리가 지지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정말로 대의에 입각한 이 행동이 필요한 때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통합진보당의 혁신에 실패했을 때 정말로 혁신은 무엇이었을까? 우리가 꿈꾸었던 통합진보당의 혁신은 무엇인가? 우리 한 4, 5개월 동안 당내 논란 과정에서 우리가 많이 토론하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국민들에게 고개 숙이자. 우리가 잘못한 것을 성찰하는 세력임을 우리가 보여주자. 이것이 통합진보당의 혁신이 아니냐. 더 이상 운동권 어떤 폐쇄적인 그런 어떤 이 인간관계 거기에 안주하고 거기에서 우물한 개구리처럼 세상을 다 보고 있는 양 하는 그런 진보 세력이 아닌 정말 이 일정한 시민들의 국민들의 생활 공간에서 함께 호흡하고 그들의 눈높이에서 진보를 꿈꾸는 세력으로 우리 혁신해 나가자. 그것이 통합진보당에서 우리가 제안했던 혁신의 어떤 내용이었습니다. 그것 하자고 지금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국민들에게 어떻게 하면 성찰하는 모습, 어떻게 하면 정말 우리에게 한국 사회를 해결할 수 있는 모든 비책이 있습니다. 이렇게 정말 우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엎드려서 배우겠습니다. 이제부터
그리고 우리가 꿈꾸었던 진보의 가치를 포기하지 않고 진짜 기어서라도 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태도를 보여줄 수 있을까? 그건 뭘까? 이번 대선 전략에서 그것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대선 추석 연휴를 치렀는데요. 대선 레이스로 치면 어쩌면 100m 달리기에 한 3분의 1 이상, 30m 이상을 뛰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선수들이 뛰고 있는데 우리 이쪽 출발점에서 우리도 뛰겠다라고 뛰는 것이 어쩌면 깨금발로 뛸 터인데 뛰는 것이 정말로 의미 있는 것일까에 대해서 성찰해 보자는 것이고요. 어떤 후보를 내느냐 못 내느냐보다 더 큰 우리의 뜻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국민들 속에서 넓혀낼 수 있을까. 지금은 비록 우리가 작은 세력으로 시작하지만 앞으로 10%, 20%, 30% 되는 국민들로부터 지지받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가능성이 있는 세력, 열린 세력, 좀 성찰하는 세력으로서 우리를 정말 세워낼 수 있을까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대선 전략도 고민해 보아야 한다 이런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예, 예,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뭐 우리 이 새 진보 정당 추진회의 회원들, 이제 우리 앞으로 당원 되실 분들이죠. 저를 포함해서 일정한 패배주의와 허무주의를 현재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우리가 적극적으로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꺼려하는 측면들도 있다라는 판단이 들고요. 저는 과연 우리가 후보를 내는가 안 내는가가 그렇게 큰 차이가 있는가? 저는 그런 측면에서도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큰 차이가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이 후보를 내서 많은 것들을 기대하고 있는 것들이 아니죠. 우리가 후보를 내서 완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없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추스리고 또 우리가 그 과정에서 우리 스스로 부족했던 부분들을 성찰하는 것들이 저는 주어진 판에 이 대선이라는 공간에 우리가 뭔가 자숙하고 후보를 안 내는 것을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열심히 뛰면서 우리도 스스로가 부족했던 부분들 성찰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판단이고요. 우리 노학래 위원님이나 우리 김영탁 대표님 말씀 아까 하셨던 것을 보면 지금 저희가 역할을 안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죠. 결국은 당을 통해서 하겠다는 것들을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렇다면 결국은 당을 통해서 할 바에는 그런 것들을 좀 더 분명한 후보를 통해서 하자라고 한다면 저는 뭐 어떻게 다른 것인가. 결국은 당을 통해서 역할을 하자라고 한다면 좀 더 분명하게 후보를 통해서 하는 것도 큰 차이가 있지 않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거기서 제가 좀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제 후보를 통해서 그 목표를 실현하는 방법과 후보가 아니고 이제 당을 통해서 이제 그 목표를 실현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사실 뭐 딱 그 문제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자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야기하자면 후보를 내서 그 역할을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다만 제가 좀 강조를 하고 싶은 것은 2012년이라고 하는 그 특수성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통합진보당을 만들면서 물론 뭐 통합진보당을 만드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좀 어려움들을 겪었지만 어쨌든 간에 그 어려움 겪으면서 당을 만들었던 것은 이 당을 통해서 새로운 진보 정당의 가능성을 보겠다라고 하는 것이었고 실제로 저는 그 가능성을 볼 수 있는 2012년이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까먹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그걸 뭐 국민들이 우리를 지지하지 않았어가 아니고 우리 스스로가 사실 우리의 자산을 까먹은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역시도 아까 이제 병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의료 사고가 있었던 그 병원에 함께 몸을 담았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2012년 이 공간 속에서는 정말 반성하고 성찰하는 모습, 성찰하는 진보했던 모습들을 국민들한테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선거라는 그 과정에서 이제 후보를 내지 않으면 국민들한테 잊혀질 수 있다라는 그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다. 한 가지. 또 한 가지는 정당이라고 한다면 선거에 마땅히 후보를 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전제가 깔려 있다고 보는데요. 그러나 저는 2012년이라고 하는 이 특수성 속에서는 그 두 가지 당연한 전제처럼 생각되고 있는 것에서 좀
벗어나서 좀 사고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은 좀 길게 보고 가자라고 하는 것이고, 과연 국민들이 그러니까 후보를 우리 당에서 후보를 내서 그 역할을 하는 것과 아니면 그 당이 후보를 내지 않는다 하더라도 다른 길을 통해서 후보를 내지 않고 다른 길을 통해서 만약에 그 역할을 한다고 한다면 어디에 더 박수를 칠 것인가? 저는 그 후자의 박수를 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후보를 내지 않고서도 그 역할을 충실하게 자기 반성하면서 성찰하면서 해낸 그 진보에 대해서 앞으로 진보 이 대표 그러니까 정당으로서 그 인식을 하게 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거죠. 물론 그런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어려운 길이지만 그 어려운 길을 성찰 속에서 우리가 목표까지 관철시키면서 해낼 수 있을 때 그때 우리는 2012년을 성공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지나치게 우리가 잊혀질 수 있다는 두려움 이런 것에서 우리가 좀 벗어나야 될 필요가 있겠다. 자신감을 가지자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마침 우리 전서구 회원께서 주신 의견인데요. 일단 제가 이정미, 홍영표 두 분께 질문 겸 드릴게요. 탈당한 당원들이 새 진보정당 창당에는 거의 동의하는데 대선 후보를 낸다고 하니 부정적인 반응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창당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후보를 안 내면 창당에 동참하는데 후보를 내면 또 욕먹을 걱정 때문에 창당도 기다렸다 하겠다는 분들도 꽤 있어요. 이런 의견을 주셨어요. 또 이제 같이 오늘 좀 토론 자료에도 있지만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우리가 이제 그 구로에서 모였던 전국 회의 때도 보면 이제 거기에 참석했던 253명 중에도 한 55% 정도가 대선 후보를 내지 말자. 이런 대부분 이제 현장에서 열심히 활동하시는 우리 지역의 어떤 좀 간부급 그런 회원님들이 그런 의견을 주셨고 또 그 이후에 약간 좀 변화된 의견도 있습니다만 또 최근에 그 전국 운영위원회에서 좀 지역별 의견을 드려보니까 어느 지역은 6대4 정도로 후보를 내자는 의견이 다수고 어느 지역은 또 6대4 정도로 내지 말자는 의견이 다수. 그러니까 우리 회원들에는 한 팽팽하게 반반. 그리고 최근 여론조사를 보니까 국민들 중에는 이제 저희가 새로 만드는 당에 대해서는 한 40% 정도가 당을 만들어도 좋다. 이런 데 대해서 이제 좀 용인한다든가 관용적인데 대선 후보를 내는 것에 대해서는 또 이제 당을 만들어 좋다는 분들 중에도 한 절반 정도. 그래서 이제 전체 여론에서는 한 25% 정도만 대선 후보를 내도 좋다. 그리고 75% 정도는 내지 말자. 이만큼 이제 우리가 이제 현장에서 느끼는 우리가 이제 주변에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여전히 후보를 내지 말자는 내서는 안 된다. 이렇게까지 말하는 분들이 적지 않아요. 근데 또 후보를 내야 하는 어떤 당위적인 그런 의미도 있는데 좀 이런 여론을 좀 어떻게 극복하면서 만약 우리가 대선 후보를 내야 한다면 이런 여론을 좀 어떻게 설득하실 수 있는지 그 답을 한번 주시죠. 예, 전서구님 아마 광주 분이신 것 같은데요. 예, 저랑 활동도 같이 많이 하셨던 분 같아요. 물론 제 주변에도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을 가지신 분들도 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후보를 내서 이 어려운 상황을 돌파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의견을 주시는 분들도 있고요. 두 의견이 사실 어느 쪽으로 기울어져 있지 않은 아마 그것은 우리가 처한 현실, 우리가 처한 이 한 1년의 과정을 겪으면서 여기까지 오게 된 상황들을 모두가 공유하기 때문에 그런 양쪽의 판단이 존재한다고 봅니다. 저는 이런 어떤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어쨌든 저는 후보를 내도 후보를 안 내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크게 달라지는 것이 없을 수도 있다 이런 판단입니다. 저희가 후보를 낸다고 해서 좀 지지율이 많이 높을 거다 이런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 제가 후보를 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저부터도 일정하게 패배주의에 빠져 있고 허무주의에 빠져 있는 저를 이 대선이라고 하는 공간에서 일으켜 세우고 이 속에서 뭔가 목표가 분명한 이런 과제들을 스스로 설정하고 그런 것들을 우리 주변 사람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심기일전하는 과정에서 저는 창당 작업도 더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1단계 창당과 2단계 창당으로 나눈 이유도 있습니다. 그리고 1단계 창당은 결국 이 대선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슬기롭게 보낼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이 일정하게 선택의 문제이긴 한데요. 저는 좀 우리가 이 열려진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일정한 패배주의를 극복해 나가는 것이 우선 중요하다는 판단이고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저는 일정하게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해왔던 후보들의 모습과는 좀 달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우리 이야기들을 공약 나열하듯이 던지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 농민, 서민, 또 청년, 여성, 또 재래시장 이런 부분들에 가서 우리의 얘기들, 우리의 이야기들을 하고 그분들의 얘기를 갖다가 경청하는 이러한 후보가 되고 선거운동이 된다면 저는 충분히 우리가 기본적인 지지를 획득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예, 2008년도 얘기를 자꾸 하고 싶지는 않은데 오늘 딱 한 번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제가 민주노동당에 남아 있었던 세력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분당 직후에 바로 총선이 있었습니다. 상당히 참 곤혹스러웠습니다. 그 당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근데 그때 남아있는 민주노동당에서는 어쨌든 전 지역구에 무조건 다 후보를 내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당시 저하고는 아무 연고도 없는 영등포까지 왔습니다. 후보가 없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선거운동 첫날부터 끝나는 날까지 유권자들한테 욕만 바가지로 먹고 다녔습니다. 니네 겨우 이제 열성 만들어줘서 진보정당 조금 키워주려고 했더니 분열했냐. 이 얘기만 28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제가 그 욕을 먹고 선거운동을 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2004년보다 반토막이 나긴 했지만 5석을 건졌고 민주노동당의 각 지역 조직이 그 선거를 통해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구축이 됐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어쨌든 민주노동당이 죽지 않고 살아있다라는 것을 알려냈습니다. 저는 그것을 계기로 2010년도 지방선거에서 일정하게 민주노동당이 두 번째 어떤 도약을 할 수 있었던 그런 과정을 경험을 한 바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대선에 나가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나가서 도대체 너네들은 뭐 하는 애들이냐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왜 새로운 당을 만들어야 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는 과정까지 굉장히 혼란스럽고 곤혹스럽고 혹은 굉장히 또 아픈 이런 과정을 겪을 거라고 하는 것은 100번 짐작이 갑니다. 근데 이것을 저는 견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통합진보당을 나와서 동호회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시민단체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정당을 만들었습니다. 정당은 이 정치 체제 안에 있는 수많은 정당들과의 경쟁을 통해서 우리를 지지하는 더 많은 다수의 지지자를 획득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입니다. 그리고 그런 지지자들이 지지를 확인하는 장이 선거의 장입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혹독하고 결과가 그렇게 썩 좋지 않을 수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이 당을 만들어야 되는가, 그리고 왜 우리는 새롭게 출발할 수밖에 없는가를 함께하는 당원 모두가 그것을 자신의 어떤 것으로 체화하고 자신의 어떤 신념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그것을 가장 빨리 체득하고 신념화하는 과정은 국민들을 만날 때입니다. 국민들을 설득할 때입니다. 전부 대선에 당에 나가야 됩니다. 우리 당원들이. 그래서 왜 우리가 정당했고 왜 우리가 이 길을 가려고 하는가에 대한 그런 신념을 서로 북돋아주고 국민들의 지지를 획득할 수 있는 그런 종잣돈을 마련하고 그렇게 해야 우리가 꿈꿔왔던 대중적 진보 정당이 성공할 수 있는 첫 발을 딛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번 과정에서 그런 기회를 그냥 놓치고 가고 아무리 우리가 선의를 가지고 성찰하고 열심히 복무한다라고 얘기를 해도 정당의 구조를 갖는 이상은 저는 그런 선의를 인정해주고 이해해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의도하는 대로 이렇게 가져올 수는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이번엔 김영탁 대표님과 노학래 의원님께도 같은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대추님께서 올린 의견이신데요. 아까 이제 우리 이정미 대변인이 썼던 이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해 주셨어요. 의사가 의료사고 냈다고 환자 보기를 포기한다면 자숙하고 나중에 다시 진료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면허를 반납해야겠지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난 과오에 얽매여 이 시점에서 주춤한다면 아예 정치하지 않는 게 정답이죠. 과오에 대한 진솔한 사과와 성찰
성찰한 다음 대선장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할 수 있기도 하고요. 이런 의견을 주셨고요. 동시에 이제 우리 이정미 대변인이 이제 첫 발언에 진보 대표 정당 이런 말씀을 하셨고, 이거는 뭐 목표이기도 하고, 동시에 뭐 당연한, 우리가 이제 좀 꿈꾸는, 대중적 진보 정당을 꿈꾸는 모든 사람들의 당연한 바람이라고 보는데, 이처럼 중요한 대통령 선거에 진보 대표 정당으로 성장하겠다고 하는 정당이 대선 후보를 내지 않고서 정말 진보 대표 정당으로 도약하고 을 내야 한다, 이런 의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좀 대선 후보도 없이 우리가 정말 진보 대표 정당으로 도약할 수 있는지 그런 방안을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전 대선 후보를 지금 우리 조건에서 우리의 역량, 우리가 지금 가장 주력해야 될 과제, 이런 것들을 감안할 때 대선 후보를 반드시 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다시 한번 돌아보자는 것이고요. 우리가 성찰하자 뭐 하는 것은 그렇게 이 모든 선거에 후보를 내어서 뭐 이렇게 너무 단순하게 어쨌든 우리의 전략을 세우지 말고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량이라든가 국민들 속에서 우리에 대한 평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냉정하게 살피면서 정책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실현 가능한 어떤 구체적인 전략을 세워나가자, 뭐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후보를 내지 말자고 그랬지 대선 운동을 하지 말자고 했던 건 결코 아닙니다. 후보를 내자는 말 속에는 자칫하면 어떤 우리 새로운 정당의 가치를 알리고 새로운 정당에 추진하는 발기인들, 앞으로 참여할 당원들이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더 적극적으로 대선에서 우리 당이 어떤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이나 가치를 알려나가야 될 터인데, 이걸 후보 한 사람 내어가지고 좀 의탁하는 측면도 없지 않다. 아주 편의적으로 대선 운동을 보는 측면도 있다. 후보가 나가가지고 잠깐 그 뉴스 화면에 비치는 것, 물론 다른 당 후보가 뉴스 화면에 비치면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진정이 있는데 왜 저 사람은 나오고 우리는 나오지, 우리 당 관계자는 나오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안타까워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당원들이 더 적극적인 어떤 우리 역량에 맞는 선거운동을 우리가 한다면 결코 외면받거나 전 잊혀지거나 그러리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아까 국민 여론조사 결과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적어도 우리가 그냥 3%, 4%, 5% 그 정도 지지받는 정치 세력이 아니고 적어도 10%, 15% 지지받는 정치 세력이 되어서 한국 정치에서 생존해 나가고, 그래서 한국 정치를 바꾸는 정치 개혁의 어떤 돌덩어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그런 단단한 세력으로 우리를 키워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냉정하게 생각해서 예를 들면 지난 총선에서 우리 분당되기 전에 통합진보당이 있을 때 통합진보당인 10.2%, 220만 유권자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어쩌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 우리 진보 세력이 받을 수 있는 어떤 득표의 최대치가 10.2% 그 정도가 아닐까. 지난 4월 선거에서 우리가 어떤 모든 역량을 다 모아서 그렇게 선거운동을 했던 만큼. 그런데 그 4월 이후 10월 지금까지 지난 6개월 동안 적어도 진보 세력은 국민들로부터 득점할 수 있는, 진보 세력이 선택받을 수 있는 어떤 정치행위도 한 적이 없습니다. 어쩌면 지지층의 절반 이상은 날아갔다고 칩니다. 그 절반을 가지고, 그럼 5%인데요. 절반을 가지고 통합진보당의 이정희 대표하고 거의 토털이 키재기 경쟁을 하게 될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현대적이고 대중 속에 뿌리 내리는 정말 견실한 정치 세력으로 우리를 키워나가겠다라고 하는 우리의 꿈에 비추어서 그것이 좋은 선택일까, 지금 이 시점에서. 그런 점에서 정말 우리의 역량을 냉정하게 타산하고, 그 이정희 후보가 잠깐씩 뉴스 화면에 비치는 것, 그보다 더 많은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정,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국민들에게 알려나갈 수 있고, 그를 토대로 해서 국민들로부터 우리가 성찰하고 겸손하고, 그리고 진보적인 정권 교체를 위해서 정말 이 혼신을 다하는 어떤 정치 세력이구나 하는 것들을 인정받게 될 때, 이것이 2012년 이후에, 2014년 이후에 어떤 우리 새 진보정당의 어떤 대중적 토대의 기반이 될 것이다.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쉽게 생각하지 말고 혼신을 다해서 대선 운동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 이런 것들을 실정에 맞게 짜보자, 이런 것들을 거듭 제안드리는 것입니다. 예, 뭐
다 말씀해 주셔서 간단하게만 좀 붙일 이야기를 하자면, 어쨌든 의사 면허증을 반납하자는 의미는 아니고요. 오히려 더 그러니까 병원을 좀 제대로 짓자라는 그런 어떤 그 측면에서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순신 장군이 참 훌륭한 회전들을 다 이기셨지만, 예. 매번 나와서 싸웠던 거 아니거든요. 예. 이길 수 있는 그 싸움에 나가서 이겼던 거죠. 그러니까 모든 그 조건들을 다 면밀하게 검토하고 반드시 이길 수 있을 때 나가서 이겼던 거죠. 왜냐하면 가지고 있는 이 물자가 부족하니까 그 물자를 허비하면 안 되는 거죠. 저는 그런 입장을, 태도를 우리가 좀 취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사실 저희들한테는 7명의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제가 보기에도 정말 훌륭한, 국회의원들이시고, 앞으로 역할을 하실 분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당에는 현역 국회의원들 외에도 훌륭하게 역할을 하실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에 후보가 없다고 해서 그걸 너무 두려워할 건 아니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후보가 없으면 물론 표를 주지 않겠죠. 그러나, 표를 받지 못한다는 것과 아니면 후보가 아니라 판 전체를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를 잡는다는 것, 저는 이 두 가지 가능성들을 다 같이 보자는 것들이죠. 저는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곧 결정을 하겠지만 결정된 대로 저는 열심히 할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앞으로 만약에 우리가 후보를 낸다 그런다면 무엇이 지금 현재 우리가 우려되는 것인가, 그 지점이 우리가 후보를 냈을 때 가장 착목을 해야 될 지점이라고 이제 보는 것들입니다. 어쨌든, 절대로 이 패배적 의식에서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 오히려 장기적이고 미래지향적이고 긍정적인 사고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고, 단지 성찰만 하자는 것이 아니고, 이번 대선에서 우리의 목표를 관철시키는 데 있어서 무엇이 더 효과적인 방법인가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자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예, 벌써 토론을 시작한 지 1시간이 넘었고요. 우리 홍영표 대표님 말씀하시려고 그러시나요? 예, 저는 노왕래 위원님이나 우리 김영탁 대표님 고민하시는 지점을 모르는 건 아닙니다. 저도 이제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후보를 내면 우리가 굉장한 성과를 낼 것이다. 그런 기대들을 사실 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후보를 내는 것과 당을 통해서 대선 운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그것이 어떻게 다른 건지, 그러니까 역량에 맞는 후보 없이 역량에 맞는 대선 선거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얘기를 좀 듣고 싶고요. 아까 이제 10%에서 20% 지지율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건 과연 어떻게 형성되는가? 저는 아까 이정미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은 아주 험한 상황에서 그 험한 상황을 이겨나가는 우리의 의지, 우리의 지혜, 우리 용기, 이런 부분들이 모아서 돌파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바닥에서부터 쌓여서 10%, 20%가 나오는 것이지, 어느 순간에 우리가 잘 준비해가지고 짠 나타나서 10%, 20%는 나오는 것은 아니지 않겠는가, 이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어제는 두 분 의견 경청해서 들었고요. 다만 이제 이 후보를 내지 않고 역량에 맞는 이 당이 대선 선거 운동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떤 의미인지만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짧게 비유를 해보니까 상황을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전 아쉬운 것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가 이제 창당 준비하고 있고 여러 가지 우리 내부의 전 작은 역량 가지고 일정에 쫓기니까 못하는 건데, 최근에 투표율과 관련된 투표 시간을 어떻게 할 건가, 저녁 6시에 끝나는 투표 시간을 8시 또는 19시, 10시까지로 연장하자, 이런 논의가 정치권에 있습니다. 우리 이 새 진보정당 추진회의에 7분의 의원이 함께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분들 국정감사 준비 때문에 매우 부족한 역량 가지고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후보 논의보다 더 정말 의미 있는 일, 7명의 의원과 우리 이 당을 앞으로 만들게 되면 우리 조직이 함께 정말 투표 시간을 6시에서 8시로, 9시로 연장하자, 이런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은 의원으로서, 당 지도부는 당 지도부로서, 당원들은 당원 전국에서 함께 캠페인을 할 수 있고요.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이야기하는 우리 당의 기반이 되는 노동자들이 이 참정권을 보장받게 되고 투표 시간을 보장받지 못하는 비정규직들이 투표할 수 있게 되고 그들의 민의가 우리 이런 이 선거 결과에 반영될 수 있고 이것이 정말로 필요한 일이 아닐까. 앞으로 선거 과정에서 그런 전 당조직이 해야 될 할 수 있는 의제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책으로 치면 이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지배하는 이 지역 할거 정치를 극복할 수 있는 선거제도 개혁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을 새로운 야권 단일 후보에게 강력하게 그런 것들을 제기할 수 있고요. 야권 단일 후보 선정의 어떤 기준점으로 삼을 수도 있겠다 생각합니다. 중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후보를 초청해서 그들이 갖는 비전을 우리가 듣고 그들의 정책을 평가할 수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문제인식, 이런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이 어떤 선거 절차를 개선한달지 선거 제도를 바꾼달지 우리 정치를 혁신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안들을 만든달지 이런 우리의 비전을 제시하고 그것을 야권 후보가 동의한다고 할 경우에 우리와 함께 그걸 책임지겠다고 할 경우에 우리가 그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혼신을 다해서 뛸 수 있겠다. 그런 어떤 정책 토론이라든가 후보에 대한 이 선호 투표라든가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우리 당내에서 할 수가 있고 그런 대중운동이 후보를 출마시키는 것 못지않게 의미 있는 선거운동이 될 것이다. 꼭 말씀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홍 대표님이 이제 말씀하신 질문하신 것이 사실 이제 후보를 내지 말자는 입장에서 본다면 가장 그 대답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 그 지점이라고 봅니다. 다들 이제 아마 그 문제 때문에 많은 어려움, 판단의 어려움을 이제 가지고 계실 거라고 보고요. 판단이 가장 핵심적으로 들어가야 될 지점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후보가 있을 경우에 좀 더 잘 진행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점에 대해서 저는 전혀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2012년이라고 하는 우리가 처한 조건에서 후보 없이 이제 만약에 그 일이 가능한 방법이 있다 한다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찾아보자라고 하는 것이 제 생각이라는 건데요. 저는 지금 아직까지 우리가 후보를 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어떠한 방식으로 단일화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근데 실제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과정들 보면 어떠한 내용으로 단일화할 것인가라기보다는 어떠한 방식으로 단일화할 것인가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실제로 안철수 후보의 어떤 그 내용 정책과 문재인 후보의 어떤 정책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냐 하면 저는 별반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권교체연대로 진보적 정권교체연대라고 한다면 저는 그 연대의 기준을 우리가 제시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연대의 기준을 각각 후보한테 다 던지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유권자 국민들의 정치적 입장이 정확하게 반영되지 못하는 그런 선거제도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를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당신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지금 많은 정책들을 내고 있지만 경제 문제와 등등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그 속에 노동이 빠져 있습니다. 이 노동에 대해서 당신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리고 이런 우리가 제시하는 이 정책들을 당신들이 받아들일 의향이 있느냐? 저는 그것을 던져야 된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안 받는다 그러면 그거는 그 과정을 통해서 국민들한테서 심판을 저는 받게 된다고 보는 것들이죠. 저는 어쨌든 그런 연대의 어떤 기준, 진보적이면서도 합리적인 그리고 현실적인 그런 어떤 연대의 어떤 기준들을 던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과정 속에서 어떤 진보적인 매개자가 되자는 거죠. 진보적 정권교체 연대의 매개자가 되자는 것이고 단지 매개자로서 역할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심판자가 되자는 겁니다. 진보적 의지를 감당할 수 없는 후보는 대통령수에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선언하는 것이죠. 그러면 적어도 진보 진영의 입장을 반영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에서는 저는 충분하게 그런 부분에서 귀담아 들을 수밖에 없고 또 그것을 통해서 연대를 하겠다라고 선언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후보가 없다 하더라도 그런 어떤 길들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관점에 서 있는 겁니다. 예, 제가 질문 드렸는데요. 저는 우리 지금 김영탁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후보 없이는 왜 불가능한가? 내지는 후보
후보를 통해서는 못하는가 이런 질문, 이런 근본적인 질문, 의문을 좀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투표 시간 연장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건 참정권 차원에서 특히 쉬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쉬지 못하는 많은 노동자, 농민들 이런 분들의 참정권 보장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꼭 이루어져야 될 내용인데요. 그것이 꼭 시민운동을 통해서만 돼야 된다라는 법은 없다고 저는 봅니다. 후보가 공약으로 정하게 낼 수도 있는 부분들이고요. 또 저는 이 유력 세 후보가 유독 경제 민주화 복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공약은 굉장히 많은데 우리나라의 정치 질서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한 공약은 좀 부족하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 민주화 복지이기도 하지만 그러한 것들이 우리 사회에서 생산적으로 이렇게 진행되지 못하는 것은 정치가 막혀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대통령 중임제라든가 이 중대선거구제라든가 권역별 비례명부제라든가 결선투표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이게 당이 단순하게 제시해야 될 내용이 아니고요. 후보가 우리 당의 공약으로서 정확하게 내걸 때 더욱더 그런 것들을 갖다가 압박하고 실질적으로 가능하게 해줄 수 있는 힘이 더 크게 발현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똑같은 주장을 똑같이 하는데 그걸 당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면 전 후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런 판단입니다. 계속 이제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역할, 그러니까 소위 좋은 정책을 너희들이 받아들이면 지지하고 그러지 않으면 철회하겠다라고 하는 이 판을 후보 없이 지금 이제 갓 태어난 진보 정당이 주도해 나갈 수 있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대선에 기여하기 위한 뭔가 더 적극적이고 더 성심성의껏 이렇게 노력을 하려고 한다면 후보를 전면에 앞세우고 그 역할을 해야죠. 그러지 않고 우리는 당으로서 당신들 일단 후보로 인정을 하고 이것을 들어줄래요 말래요라고 하면은 이 당 자체가 갖는 국민적 영향력이 저는 없어진다고 봅니다. 이 대선판 안에서는.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좋은 정책 연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라도 후보를 통해서 이 후보를 지지하는 이 후보가 공약하고 있는 이 그 무엇보다 한 과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단계를 해야 되는데요. 정말 후보 전술이 우리의 단계를 더 강하게 하는 것일까에 대해서 또 한 번 문제 제기를 합니다. 전 당내 논의 과정을 보면서 당 홈페이지에 이 글들 가끔 올라오는 글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당 지도부는 저도 집행위원이니까 지도부 분들하고 같이 이러저런 논의들을 의견을 듣습니다만 나는 의견을 나눕니다만은 지도부는 정말 후보 출마하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입니다. 정말로. 그런데 우리 당원들 이 발기로 참여하는 분들 통합진보단체 탈당해서 우리가
우리 당의 우리 새진보당당 추진회의에 참여하려는 분들 속에는 반대가 어쩌면 더 많습니다. 뿐만 아니고 우리가 이 현대적인 진보정당으로 우리를 세워내기 위해서 앞으로 우리를 확장해야 될 어쩌면 10%, 15%, 20% 되는 우리 사회의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유권자층, 시민들, 노동자층에서 정말 우리가 후보를 내는 게 좋으냐 그러냐. 후보를 내지 않는 게 훨씬 안 해야 된다는 의견이 훨씬 넓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내부의 단결을 위해서 정말로 지도부와 대중, 전 부적절한 표현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도부와 당원 대중 사이에 있는 이 견해의 불일치, 이걸 어떻게 극복할 건가? 전 당원의 눈높이에 지도부가 복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일요일 날 발기인대에서 어떤 대선 방침 전략을 결정하겠습니다만 지도부들이 모여서 정말로 자기 개인의 판단이 아니고 정말 우리 당원들의 판단이 문제인식이 어디에 있을까? 우리가 앞으로 우리 당을 발진시켜서 우리 당을 넓혀내려 하는 그 잠재적 지지층에게서 그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을까?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정말 우리를 단결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가 조금씩 우리 힘을 키우는 방향으로 대선 전략을 짜야 되고, 무엇보다 지금은 어떤 그런 작은 힘들이야 모아서 당의 창당을 이루어내는 것, 여기에 온 힘을 다해야 될 때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제 마무리 발언을 2분씩 드리겠는데요. 지금 아까 제가 좀 잠깐 중간에 좀 개입해서 좀 말씀을 좀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좀 마무리 발언은 여기 링컨 배우기님이 이런 말씀을 올려주셨어요. 너무 많은 것을 고려하면 밤새워도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오로지 한 가지, 정권 교체만 생각해야 어느 쪽이 정권 교체를 위해 더 기여할 수 있는지만 생각합시다. 어떤 주장을 주신 것은 아니고, 여기 계신 분, 모든 분, 아마 우리 회원님들, 그리고 그 다음에 국민들의 절대 다수가 정권 교체를 열망하고 계시고, 또 한편 보면 이게 새누리당 후보가 막 앞서 나가는 여론조사가 연이어 발표되고 나면은 긴장감이 굉장히 높을 텐데, 지금은 추석 이후에 발표된 여론조사를 보면 안철수 후보건 문재인 후보건 단일화만 되면 박근혜 후보를 막 크게 이길 것처럼 이런 여론조사들이 연이어 발표되고 있습니다. 3자 구도에서는 이제 박근혜 후보가 1위입니다만 여전히 이 세 명이 다 대선에 나오는 일은 없을 거야. 이 국민들은 이제 막연히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특히나 정권 교체를 바라는 분들은 더 그런 일은 없을 거다. 이제 여태까지 이제 야권 연대라는 것들이 지난 역대 선거에서 계속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당연히 될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정권 교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정권 교체 연합, 야권 연대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거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여론조사에 나타나고 있고,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어떻게, 분명히 우리도 진보적 정권 교체에 기여하기 위해서 후보를 내는 것인데, 그러면 우리 당이 후보를 내는 것이 야권 연대, 정권 교체 연대를 촉진하거나 더 활발하게, 또 내용적으로 더 풍부하게 만들어서 정권 교체에 기여할 것이다. 또 한편에선 후보를 내지 않고 또 다른 방식으로 촉구하고 어떤 면에서는 누군가를 비판적으로 선택한다거나 이런 활동을 하는 것이 오히려 그 야권의 연대연합을 활발하게 해서 정권 교체에 더 기여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다 가능할 것 같아요. 이런 내용으로 좀 네 분 마무리 발언을 좀 준비해 주시고요. 그 사이에 우리 토론방에 올라온 의견들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초반에는 이정미 대변인 참 속 시원하다, 이런 의견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근데 후반으로 갈수록 김영탁, 노학래 의견에 좀 공감이 가네요, 이런 의견들이 이제 많아지는데요. 일단은 제가 무작위를 한번 볼게요. 용알림, 공동 대선 기획단과 정책연대를 문안 후보에게 제시해보면 어떨까요? 진보적 성향과 중도적 성향의 국민들에게 저희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확실한 액션을 보여야 할 것 같습니다. 좀 일종의 정책연대를 좀 먼저 제안하자, 이런 의견이시고, 개우렁님이 주신 의견인데요. 많은 당원들이 지쳐 있습니다. 회의도 느끼고 대선 상황에서 아무 역할도 못한다면 저부터 정력이 떨어져서 함께 못하겠습니다. 아마 좀 대선에 적극적으로 후보를 해서 역할을 하자, 이런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국민의 진보님께서 주신 의견인데요.
열린우리당도 40여 명으로 시작해서 노무현 대통령 덕분에 150여 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제가 소개했던 우리 전서구님은 이런 토론에도 새 진보 정당만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좀 자부심을 느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자유정의복지님, 이제 노학래 위원님 하신 말씀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는데, 노학래 님이 말씀하시는 걸 후보가 주체가 돼 할 수도 있을 텐데요. 이런 의견을 주셨고요. 우리 좀 더 성찰하고 다음 총선에 진보 세력으로 최초로 원내교섭단체를 만들기 위해서 대선을 활용할 필요가 있지만 우리가 후보를 낸다면 통진당처럼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는 대선을 여러 당과 연대하는 것이 낫지 이렇게 미비한 상황을 극복하기는 힘듭니다. 이런 의견을 주셨고요. 지금 벌써 9시 25분이고요. 오늘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것처럼 싸이 공연이 시청 앞 광장에 있고 이렇게 중차대한 토론이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당직자들 중에도 일부가, 당직자는 아니죠. 이제 실무자들 중에도 일부가 그곳에 가야 된다 그러면서 좀 조기에 퇴근하신 분들도 계신데요. 마무리 발언 해주시고 또 노학래 위원장님도 거기 가신다고 그러셨죠? 예. 먼저 말씀해 주세요. 예, 싸이 공연 말씀하시니까 사실 이건 정치적인 행사가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 이 뭐 B급 문화라고 합니다만은 하여튼 우리 가수가 하여튼 아주 소탈한 가수잖아요. 공연장에서 뭐 아주 이 입장료를 아깝지 않게 아주 열렬히 공연을 해주시는 가수라고 제가 그런 평을 어디서 본 적이 있는데 그렇게 성실하게 하니까 하여튼 국제 무대에서 인정받고요. 아주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아주 참 고맙고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그런 공연이 있는 날입니다. 이 정치적이지 않은 이 공연은 제가 2002년도에요. 노무현 대통령 선거대책본부에 제가 노동국장으로 선거에서 참여했던 경험이 있는데요. 그때 선거 결과를 보면 정말 전 기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정치에서 노무현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었던 것이.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 당선의 큰 동력 중에 하나는 그해 여름에 있었던 월드컵 응원이었습니다. 월드컵 응원을 거치면서 젊은 사람들이 아주 적극적이고 활력 있는 그런 어쨌든 이 문화들이 만들어졌고 그런 것들이 그런 젊은 사람들의 자신감이 2002년도 12월에 있었던 선거에서 젊은 사람들이 투표장에 참여하는데 참여를 높이는데 적지 않게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는 선거 전문가들의 평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쨌든 그 기적 같은 승리로 이어졌습니다. 오늘 싸이 공연을 보는 새누리당 지도부 당직자들의 심정이 결코 편하지 않을 것이다. 물론 그 사람들이 그런 생각도 안 하고 있을지 모릅니다만 정말 충고하건대 정말 이거 작은 일이 아니다. 이렇게 제가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자께서 여론조사 결과 이런 이야기 하는데요. 지금까지 나온 어떤 여론조사도 사실은 야권 후보의 승리 가능성을 확실하게 보여준 여론조사는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뭐 5%, 6% 이런 승리, 앞서는 뭐 특정 후보가 박근혜 후보한테 야권 단일화가 앞섰다. 이건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투표 참가율이 다 다릅니다. 그 다른 투표 참가율을 다 대입해보면 지금 한 번도 야권 단일 후보가 실제로 박근혜 후보에 이길 수 있는 여론조사는 나온 바 없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어느 선진 민주국가에서요, 5년 만에 정권이 그냥 이 야권에게 넘어가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이제 이 민주정부 10년 후에 지금 보수정권 5년 하고 있는데요. 한 번 더 보수정권을 하는 게 사실은 일반적인 민주국가의 합리적인 과정입니다. 그런데 5년 만에 정말로 이건 이명박 대통령 덕분에 어떤 야권의 어떤 승리 가능성이 열렸고 정말 국민들이 이렇게 탐욕스러운 보수 세력에게 대한민국이 맡겨서는 안 된다. 이런 어떤 절실한 소망이 어떤 지금 어떤 야권 후보의 단일화 가능성 그리고 이번 선거가 정말로 달라질 수 있는 가능성 이런 것들이 열려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때 이 국민의 소망에 부응해서 국민과 함께 그 작은 가능성을 정말 실제화하고 정말 5년 만에 정권이 바뀌고 다시 대한민국이 앞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진보 개혁의 새 시대를 열 수 있도록 우리가 지혜롭게 대선 전략을 짜야 되고 그리고 짜여진 전략에 따라서
정말 혼신을 다해서 선거운동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 대선의 결과로 국민들이 어쨌든 한국 정치에 어떤 변화를 소망하고 있고, 최근에 보면 이게 안철수 현상이라든가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국민의 소망이 우리가 생각하는 현대적인 진보 정당의 성공에 달려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진심으로 국민들에게 알려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현대적인 진보 정당으로 우리를 키워내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로 겸손하고 국민의 요구에, 국민의 눈높이에 우리를 눈높이를 맞추고 국민의 요구에 승복하고 정말 성찰하고 우리를 가다듬어서 이후를 모색하려고 하는 정치 세력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국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창당도 굉장히 버거운 일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우리가 해내야 하고, 그리고 그 창당 이후에 한 2달 동안 대선 운동 과정에서 우리가 국민들에게 정말로 충성하는 성실한 정치 세력이다. 정말 새로운 진보 세력이다. 이런 면모를 보여줘야 되고요. 그래서 대선에서 야권 후보가 정말 기적 같은 승리를 이루어낼 수 있는데 우리가 복무하고, 그 승리 이후에 한국 정치의 어떤 정치 선거 제도의 변화라든가 한국 정치 혁신의 돌파구를 열고 그 속에서 우리 당의 어떤 전망을 열어야 한다. 그때까지 우리 잡은 손 놓치지 말고, 우리 서로 견해가 좀 다르더라도 지도부와 당원들 사이에, 참여하는 당원들 사이에 이견을 정말 좁혀서 정말 단결해서 단합해서 이 역사적인 과제를 우리가 책임져 나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제 이 말소리가 너무 빨라서 제대로 다들 이해를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정권 교체가 올해 이제 되지 못한다 그러면 뭐 그 세상에 뭐 지긋지긋해서 살지 못하겠다라는 그런 어떤 심리적인 그 반응을 넘어서서 과연 진보 정치가 제대로 그러니까 성장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상당히 많은 저희 고민이 되는 것이 이제 사실입니다. 근데 지금 현실에 저는 녹록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론조사가 이제 뒤집혀서 이거 나온 것이 최근에 일이지 않습니까? 그건 또다시 뒤집힐 수도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단일화만 되면 무조건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그것은 희망이지 현실은 아닐 거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후보를 내지 않고서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무엇일까라는 그 점인데요. 저는 우리가 이제 후보를 내면 후보 단일화라고 하는 그 과정에 매몰될 거다라고 하는 전 우려가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정권 교체 연대를 위한 장을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후보를 내지 않고서 양 후보가 단일화하라 이렇게 촉구하고 선언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한 장을 만들자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번 선거판 자체가 후보 간의 경쟁이 아니고 정권 교체를 위한 하나의 어떤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판을 만들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판을 만들 수 있는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민주당이 만들겠습니까? 안철수 후보 진영이 만들겠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시민 진보 진영 정체와 아울러서 그런 판을 만들고 그 판 속에서 정권 교체 연대를 위한 노력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죠. 저는 이제 낡은 진보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외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치는 현실이지만 적어도 진보는 미래의 향기를 풍길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미래의 향기를 풍길 수 있을 때 진짜 진보했던 시대가 앞당겨서 올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어쨌든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이 두 분을 통해서 전혀 없다라고 하면 거짓말이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두 분이 하신 좋은 말씀, 그런 내용, 그런 역할들, 저는 후보를 통해서 하는 것과 그렇게 큰 차이를 못 느꼈다라는 생각입니다. 저희들이 창당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10월 20일이면 창당은 법적으로 완료가 됩니다. 그 과정이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들이 그동안에 가졌던 역량, 능력, 지혜, 용기를 모으면 10월 21일 창당은 얼마든지 저희들이 완성시켜 나갈 수 있는 것이고요. 중요한 것은 이제 이런 법적인 창당이 아니라 창당 이후에 올 말까지 우리가
어떻게 이 대선이라고 하는 공간에서 우리 스스로를 자리매김할 것인가. 그것이 이제 우리를 고집하고 우리의 어떤 밥그릇을 늘리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우리 당내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성찰하고 우리가 부족한 부분들을 지지율이 낮게 나오면 낮게 나오는 대로, 좀 나오면 나오는 대로 우리들 스스로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도 있고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일정하게 현재 가지고 있는 패배의식, 허무주의 이런 부분들을 극복해 나간다면 바로 그거 자체가 정권 교체에 큰 힘이 될 것이고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내년에 2단계 창당, 더욱더 나아가서는 수권 정당으로 발돋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비당원 여러분들도 많이 그러셨겠지만 2012년 들어서서 정말 하루도 쉬지를 못했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 때 진짜 3일 동안 처음으로 쉬어봤거든요. 정말 죽기 살기로 올 한 해를 지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강원도당 그러니까 추진회의 발족식 출장을 딱 가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한 2달은 지난 반년 동안보다 한 2배는 더 바쁘고 2배로 더 죽기 살기로 살아야 될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 그런 마음이 부담스럽거나 힘들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까지의 그 8개월은 정말 죽기 살기로 일을 하면서도 그 시간들이 너무 저한테 무의미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살 이 2달 동안의 죽기 살기는 뭔가 새로운 것을 창조하고, 그리고 당원들에게 정말 행복한 진보 정치를 만들 수 있다는 희망을 가꾸는 그런 시간이 될 거라고 하는 저는 깊은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우리 이 통합진보당 사태를 보면서 정말 진보 정치는 너무 후지다, 그리고 이제 한국 사회에 진보는 더 이상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번 대선에 후지지 않은 진보의 후보를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직은 진보 정치가 살아날만 하구나라는 기대를 다시 모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아까도 어떤 그 분께서 정권 교체만을 생각하자고 얘기하셨는데, 우리가 대중적 진보 정당을 지향하면서 정권 교체 좋지만 진보적 정권 교체를 하자고 했습니다. 97년, 2002년도에도 저희가 정권 교체를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권 교체에 힘을 실는 방식이 오른쪽을 더 갖다 붙여서 진행했기 때문에 굉장히 2번의 정권이 힘들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진보적 정권 교체를 하자는 것은 정권 교체의 힘을 왼쪽에서 더 붙여서 더 많은 국민들이 원하는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그런 국가 운영을 해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실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박근혜 후보도 문재인 후보도 안철수 후보도 다 경제민주화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후보를 내야만이 경제민주화가 단순히 어떤 정책적 공약이 아니라 그것이 되지 않으면 정말 살 수 없는 국민들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준비 안 된 병원에서 섣불리 환자를 치료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셨는데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진보 정치가 그동안 힘이 너무 적어서 아직 빛을 보지 못한 준비된 많은 정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정당이 잘 받쳐주지 않아서 치명적 매력을 발산하지 못한 좋은 대선 후보군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누리당, 민주당 200명 의원들 안에 내놔도 정말 돋보이는 그런 준비된 후보들 계십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환자를 찾으러 다녀야 됩니다. 오십시오, 모셔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 당원들이 국민들 속에 들어가서 발로 뛰면서 21일 날 만들어진 이 정당을 더 뿌리 깊게 탄탄하게 아래로부터 지역 조직을 다져나가는 그런 계기로 저는 삼아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찰은 해야 합니다. 하지만 통합진보당을 우리가 나온 이유는 끝없이 성찰하면서 진보는 왜 이래를 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여전히 대중적 진보 정당은 필요하고 그 일은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자신감 때문에 당을 박차고 나온 거 아닙니까? 그리고 새로운 당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용기를 가지시고 저는 이 10,000명의 앞으로 함께할 10,000명의 당원을 이끌어갈 정말 장수 한 명을 둘 그런 정도의 자격은 저희들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비당원 여러분 자신감을 가집시다. 감사합니다. 예, 토론에 참여해 주신 네 분 모두 수고해 주셨고요. 많은 댓글 달아주신 우리 회원님들 좋은 의견 고맙습니다. 오늘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지만 우리 대선 참여 어떻게 할 것인가, 새 진보
새 진보정당 추진회의가 진행하는 토론은 우리 진보 시즌2 단 넷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10월 7일 철도회관에서 열리는 창당 발기인 대회에서 대선 방침을 결정하게 되는데, 이 방침은 아까 노학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뭐 몇몇 사람이 누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다수의 의견을 모아서 전략적인 판단을 하게 될 것이고요. 오늘 토론에서 보신 것처럼 토론을 하면 할수록 좀 접점을 찾을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여전히 평행선을 그리는 부분도 있고요. 어찌 보면 결단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결정하고 그 결정에 같이 존중하고 함께 힘을 모으는, 그리고 오늘 토론을 통해서 느끼셨겠지만 이렇게 하면은 뭐 100% 정답이고 저거는 빵점짜리 오답이다, 이런 건 없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그 속에서 우리가 정말 추구하는 새로운 대중적 진보정당의 활로를 열고 또 나아가서 진보적 정권 교체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10월 7일까지 열띠게 토론해 주시고 함께 결정해 주시고 같이 책임지고 대선 참여운동 펼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해 주신 네 분 모두 고맙고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그러게 뭐 끝나고 나면